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수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오랜만에 아들 녀석, 박종석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윤슬처럼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괜히 설레더군요. 꼭 어린 시절 소풍 가는 날 아침 같았달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어느새 훌쩍 커서 어엿한 한 가정을 이룬 녀석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이제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얼굴 본다는 생각에 동네에서 가장 큰 과일 가게에 들러 요즘 가장 달고 비싸다는 샤인머스켓 한 상자를 정성껏 골라 들었습니다. 포도알이 터질세라 가슴에 품고 가는 제 모습이 조금 우스웠지만 며느리라도 좋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요. 종석이네가 사는 오피스텔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로 뒤덮인 건물을 올려다보니 제가 평생을 바쳐 지었던 투박하지만 정직한 벽돌집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싸늘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값비싼 방향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냄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전시하고 과시하기 위한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조차 제 손때 묻은 망치 자루와는 이질적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었지요.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복도 끝에 자리한 아들 녀석의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부터가 남달랐어요. 육중한 강철문에 복잡한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있는 것이 마치 견고한 요새의 성문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다. 시아버지.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여러 개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화장을 한 며느리, 이미리가 서 있더군요. 어머, 아버님. 어서 오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연락도 없이 온 불청객이 된 것만 같았어요. 분명 며칠 전에 종석이와 통화하며 오늘 들르겠다고 이야기를 마쳤는데 말입니다. 종석이한테 얘기 들었을 텐데. 바빴나 보구나. 제가 애써 웃으며 과일 상자를 내밀자 며느리는 그것을 흘긋 쳐다보더니 의무적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런 걸 뭘 사오셨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말은 고맙다고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어떤 반가움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직원이 손님의 반품 물건을 확인하는 듯한 무감각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방에서 아들 녀석이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이고, 아버지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 아, 그랬나?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나 봐. 요즘 정신이 없어서. 호호. 며느리는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라는 것을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맸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이 집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풍경이었죠. 저는 그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부터 거실까지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꼭 남의 나라 땅을 밟는 것처럼 서먹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이 방 쓰세요. 손님방이라 깨끗해요. 며느리가 안내한 곳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모든 것이 새로 산 것처럼 번듯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꼭 잘 꾸며놓은 모델하우스의 방 한 칸에 들어온 기분이었지요. 손님방이라는 며느리의 말이 유독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일 뿐이라는 뜻이겠지요. 고맙다. 방이 아주 좋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대답하며 들고 온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럼 저녁 준비할 테니 편히 쉬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휙 돌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방에 남게 되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방을 둘러보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른 곳보다 유난히 서늘하고 눅눅했어요. 제 코는 평생을 목재와 시멘트, 흙과 함께 살아온 터라 이런 미세한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실크 벽지로 곱게 마감된 벽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벽을 짚어보니 미세하게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벽의 온도가 아니에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벽에 걸린 풍경화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걸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 뒤로 벽지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따라 검푸른 곰팡이가 실핏줄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아마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임시로 덧바른 뒤 액자로 교묘하게 가려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꾹 눌러보았습니다. 단단해야 할 벽이 스펀지처럼 살짝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안쪽 석고보드가 이미 물을 잔뜩 머금었다는 증거였지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외벽의 방수층이 깨졌거나 혹은 벽 안에 수도관에 누수가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가려놓았지만 곧 장마철이 닥치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겁니다. 벽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곰팡이 포자가 온 집안으로 퍼져나갈 게 불보듯 뻔했어요. 평생을 집을 짓고 고치는 일로 살아온 장인으로서 이 하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기 흉한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수명과 사는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걸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들 내외가 애지중지하는 이 완벽한 집에 흠집을 내는 말을 과연 그들이 곱게 들어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녁 식탁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요리한 음식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전부 배달 앱으로 주문했다는 화려한 음식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다 이렇게 시켜 먹어요. 제가 또 입이 고급이라 아무 데서나 안 시키거든요. 이 집 초밥은 한 접시에 10만 원도 넘어요. 종석 씨가 능력 있으니 저도 이런 호사를 누리죠. 며느리는 음식을 제 앞에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가져가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찰칵, 찰칵.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 녀석은 그저 우리 자기가 미식가라서요. 하하하며 비위를 맞출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멀건 장국만 홀짝였습니다. 10만 원짜리라는 초밥이 모래알처럼 까끌하게만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SNS 자랑과 명품 가방 이야기를 늘어놓던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춘 틈을 타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며느리가 아닌 아들을 보며 말했지요. 그 편이 100번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석아, 내 아버지. 아까 내가 잠시 방을 살펴보니 창가 쪽 벽이 아무래도 이상하더구나.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녀석도 무언가 느끼고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벽 안쪽에서부터 습기가 차오르는 것 같아. 내가 이쪽 일은 평생을 하지 않았느냐?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 날 더워지기 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꼭 점검을 받아봐. 초기에 잡으면 간단히 막을 것을 나중에 큰 공사로 만들지 말고.
이건 시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건축 현장을 누빈 기술자의 진심 어린 걱정이자 전문가의 소견이었어요. 하지만 제 진심은 아들에게 닿기 전에 더 날카로운 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 아버님. 방금 전까지 명품 이야기를 하며 웃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희 오피스텔, 이 근방에서 최고급 신축 건물이에요. 시공사도 대기업이고 하자 보수팀도 완벽하고요. 근데 벽에 습기가 찬다고요? 아버님께서 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말끝은 요로 끝나는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뭘 안다고 함부로 지적질이냐는 식의 날카로운 가시가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 확인이라도 해보라는 뜻이지. 내 경험상 분명. 그건 아버님 경험이고요. 제 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한데요. 괜히 애지중지하는 새 집에 와서 자꾸 흠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제가 이 집을 잘못 골랐다고 타박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며느리는 그것을 자신의 안목과 선택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논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튀어버렸어요. 여보, 아버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걱정돼서. 아들 녀석이 제 편을 들어보려 했지만 며느리의 서슬 퍼런 눈빛 한 번에 목소리가 뱀꼬리처럼 스르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걱정이요? 제가 보기엔 잔소리로 들리는데요. 매일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는 내 집에 대고 곰팡이니 습기니 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꼭 제가 살림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 취급하시는 것 같잖아요.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식탁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밥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화려했던 음식들은 이미 색을 잃고 역하게만 느껴졌어요. 다 먹었다. 먼저 들어가 좀 쉬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듯 들어온 작은 방, 곰팡이가 피어나는 그 서늘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이 집의 균열보다 우리 가족 관계에 생긴 깊은 균열이 더욱 시리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몇 시간 뒤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제 마음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아주 얇게만 느껴지는 벽 너머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요란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뒤섞여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고막을 쉴 새 없이 파고들었지요. 아들 녀석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방문과 며느리의 안색,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좌불안석일 겁니다. 행여나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를까, 행여나 늙은 아비의 체면이 깎일까, 그 어느 쪽에도 온전히 발을 딛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녀석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녀석의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이제 다 키웠다고 내 할 일은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길고 긴 밤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의 남은 생에 따스하고 환한 등불을 켜주는 선물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슴 한복판에 시커멓게 타다 남은 숫덩이를 얹어놓고 평생을 지고 가게 만드는 형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그 밤에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아보았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예리하게 벼려졌습니다. 눈꺼풀 위로 액자 뒤에 숨겨져 있던 검푸른 곰팡이의 형상이 죽은 나무에 피어나는 독버섯처럼 흉측하게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시계가 마침내 새벽 2시를 가리킬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누군가 하이힐을 신은 채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쿵 하고 값비싸 보이는 가죽 가방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소리, 뒤이어 아이씨 짜증나 하고 나직하게 욕설을 뱉는 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틀림없는 며느리 이밀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친구들과 어울려 값비싼 술을 마시고 온 모양이었지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제 몸을 던지는 듯했고 잠시 뒤 제 아들 녀석이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속 버려하며 챙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운 채 이소란이 제발 제 방문 앞을 무사히 지나쳐 안방으로 스며들기만을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켜. 저리 안 가. 냄새나. 며느리의 목소리는 알코올에 잔뜩 절여져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의 걱정 어린 손길이 불쾌하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이는 말투였지요. 저 영감탱이는 아직도 안 갔어? 진짜 징하다 징해. 보기만 해도 재수없고 짜증나는데. 영감탱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소음과 정적 사이를 뚫고 날아와 제 심장 한복판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아들 녀석의 집에서 제 아들이 바로 옆에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이름도 아버지도 아닌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영감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아버지 주무시잖아. 좀 조용히 해, 응? 아들의 목소리는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나약한 애원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무셔? 자는 게 벼슬이야? 그럼 낮에 나한테 짓거린 말은 뭔데? 멀쩡한 새집에 대고. 곰팡이가 피었네, 물이 새네, 아주 저주를 퍼붓더구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쥐뿔도 없는 늙은이가 어디서 감히 사람 사는 걸 가르치려 들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한참이나 숨가쁘게 말을 쏟아내던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이내 제 예상을 처참히 깨부수고 거친 발소리를 내며 제 방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설마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써니 설마 하는 제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벌컥. 방문이 마치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방 안의 깊은 어둠 속으로 거실의 환한 인공 조명이 칼날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그 눈부신 빛을 등지고 선 며느리의 실루엣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역한 술 냄새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향수 냄새가 뒤엉켜 제 코를 마비시켰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네. 혹시 돌아가신 줄 알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하물며 시아버지뻘 되는 어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거대한 충격에 할 말을 잃고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침상에 미라처럼 누운 채로 눈만 뻐끔거리며 그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밀이, 너 지금 제정신이야? 뭐 하는 짓이야? 제발 그만해. 아들 녀석이 뒤늦게 달려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지만 며느리는 뱀처럼 몸을 비틀어 그 손을 뿌리치며 제게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해 초점이 풀린 눈이었지만 그 안에 증오와 경멸만은 형형하게 살아번뜩이고 있었지요. 내가 오늘 아버님이랑 말 좀 해야겠어요. 여기가 아버님 집이에요? 아버님이 평생 피땀 흘려 사준 집이냐고요? 아니잖아. 종석 씨랑 나랑 우리 둘이 회사에서 그 지긋지긋한 상사들 비위 맞춰가며 밤낮 없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우리 집이라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남의 집에 와서 당신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참견질이시냐고요. 걱정이요? 그딴 게 무슨 걱정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냥 늙어서 심술 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당신은 평생 꿈도 못 꿔볼 이런 번듯한 집에 사니까 어떻게든 흠집 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는 거의 발악을 하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며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상체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분노의 감정보다도 더 깊고 근원적인 슬픔과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앞날이 걱정돼서 한 말이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살다 보면 보이는 법이다. 그걸 미리 일러주어 대비시키려는 애비의 마음이었을 뿐이다. 닥쳐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서슬퍼런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낡아빠진 생각, 그 가짜는 경험. 그런 걸로 우리 사는 거 평가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따위 훈장질이에요. 당신 같은 꼰대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힘든 거라고요.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요. 여긴 내 집이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요. 며느리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새벽의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거실을 거쳐 제 방까지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가. 안 들려. 당장 나가라고. 이밀이. 너 정말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이 새벽에 아버지를 어디로 가시라고 이래. 아들이 그제야 절규하듯 소리치며 며느리의 앞을 막아섰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악독하게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는데 뭐가 문제야? 난 저 영감이 우리 집에 있는 게 숨막히고 싫다는데 어쩌라고. 당신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저 영감 편 들 거야? 그럼 당신도 저 영감이랑 같이 손잡고 나가. 아들, 박종석은 그 말 한마디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같이 나가라는 그 잔인한 한마디가 녀석이 쥐고 있던 마지막 저항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린 겁니다. 그 녀석은 저와 아내 사이에서 결국 아내를 그리고 이 번쩍이는 집을 택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단정히 걸어두었던 제 낡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아두었던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공간에 단 1초도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침묵 속에서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대리석 문양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개선장군처럼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낡은 제 구두가 끌리는 소리만이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활짝 열린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끝내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쾅 하고 육중한 강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아들과의 인연이, 제가 바친 지난 세월이, 그리고 아버지로서 살아온 제 삶 전체가 무겁게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빠져나와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앞에 섰습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꼿꼿하게 펴려 애썼던 허리가 힘없이 구부러졌고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와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벽에 몸을 기대어 버텼습니다. 잠시 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유령처럼 몸을 싣자
사방의 거울이 제 모습을 비췄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노인. 잔뜩 겁을 먹고 깊은 슬픔에 잠긴 얼굴. 저는 차마 그 낯선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 질끈 눈을 감았다 뜨고는 바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텅 빈 1층 로비를 지나 오피스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은 도시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법 두꺼운 외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기가 옷솔기를 비집고 들어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좀비처럼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고 현란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큰 길가는 술에 취한 젊은이들을 태우려는 택시들과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로 어지러웠지만 그 속에 저는 섬처럼 외로웠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몇 번이고 힘없이 손을 흔들어 보았지만 모두 예약등을 켠 채 제 앞을 경멸하듯 쌩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한참을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엉덩이를 통해 올라오는 플라스틱의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2글자가 저장되어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헛된 희망의 끈을 붙잡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녀석도 아들을 키우는 아비인데 설마 이 깊은 새벽에 아버지를 길거리로 내쫓고 마음이 편할 리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화해서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장 모시러 갈게요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기대를 품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참이나 갔습니다. 받지 않으려나 모든 것을 체념하려던 바로 그 순간 덜컥하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이나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어요. 나다.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녀석이 먼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기다렸습니다. 제발, 아들아. 제발. 죄송해요. 아버지. 일단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나중에 꼭 전화드릴게요. 네. 지금은 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며느리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아직도 그 영감이랑 통화해? 빨리 안 끊어. 그리고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차가운 휴대폰 화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지난 몇 시간 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정류장 의자에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제 거친 손을 붙잡고 여보, 우리 종석이 우리 아들 당신밖에 없으니 잘 좀 부탁해요라고 애원하듯 말하던 아내. 그 아내에게 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 새벽 길거리로 쫓겨났다고 무슨 낯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종석이가 어렸을 때 열이 펄펄 끓어 한겨울에 업고 동네 병원으로 미친 듯이 뛰던 기억 처음으로 서툰 발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기억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격증을 제게 내밀며 쑥스럽게 웃던 기억.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습니다. 결혼할 때 평생 모은 쌈짓돈을 아낌없이 탈탈 털어 번 듯한 전셋집이라도 얻어주며 이제 저놈도 제 가정을 꾸렸으니
두 발 뻗고 자겠구나 안도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더 이상 나올 눈물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눈물은 그쳤고 대신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분노가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들끓으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서러움, 이 모멸감, 이 찢어지는 배신감과 분노. 절대로 잊지 말자. 며느리가 경멸을 담아 뱉었던 그 모든 말들. 영감탱이, 낡아빠진 생각,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 모든 말을 뼈 마디마디에 내 영혼에 깊이 새기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제 눈에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진 결심만이 시퍼렇게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저것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 그동안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석이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롯이 박기수의 인생을 살 것이다.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그 녀석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나의 낡은 기술, 나의 낡은 경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저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들에게 똑똑히 증명해 보일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내 남은 인생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다. 저는 더 이상 택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러나 힘차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는 제 심장을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밤새 걸어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제 낡은 빌라 앞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 아내와 함께 종석이를 키워냈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외로움을 삼키던 곳이었지요. 아들 녀석의 번쩍이는 오피스텔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낡고 초라했지만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이 집의 철문을 여는 순간 저는 비로소 기나긴 폭풍우를 피한 늙은 배처럼 안전한 항구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아들 집에서는 결코 맡을 수 없었던 오래된 책과 흙먼지가 뒤섞인 편안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짜 제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이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아주 오랫동안 샤워를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묻혀온 끈적끈적한 모멸감과 서러움을 때밀이 수건으로 벗겨내듯 깨끗이 씻어내는 기분이었어요. 꽁꽁 얼었던 몸이 녹으며 얼어붙었던 머리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이가 살짝 빠진 낡은 머그잔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혀에 감기는 이 싸구려 커피의 쓴맛이 어젯밤 그 지옥 같았던 시간보다 오히려 더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텅 빈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결심을 굳힌 사람처럼 몸을 일으켜 베란다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고 지고 다녔지만 지난 10년간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곳이었지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 문을 열자 제 젊은 시절의 땀 냄새와 나무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쳐왔습니다. 창고 가장 깊숙한 곳, 낡고 해진 비닐 덮개에 덮여있던 육중한 나무 괴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수 일을 처음 시작하며 큰 마음 먹고 장만했던 제 평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연장 가방이었지요. 굳어버린 낡은 자물쇠를 힘겹게 열고 괴짝을 열자 잘 닦아 기름칠해둔 제 분신 같은 연장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꿇어앉듯 주저앉아 연장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마른 헝겊으로 먼지를 닦고 또 닦으며 정성껏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가장 익숙하게 감기는 망치. 이 망치를 들면
제 첫 현장이었던 목포의 한 여관 건물이 떠오르곤 합니다. 20살 남짓한 풋내기가 선배들 어깨너머로 어설프게 못을 박던 그 시절 말이에요. 섬세한 나무의 결을 어루만져 읽어내던 대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단한 목재를 잘라내던 톱. 이 연장들은 단순한 쇠붙이와 나무 토막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으며 제 삶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 연장들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에 수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청춘을 바쳤지요. 그런데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저의 삶 자체를 낡아빠진 생각이라며 경멸하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장을 닦다 말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 낡은 자개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서류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 처절한 복수의 시작점이자 제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될 그것을 말입니다. 서류함 안에는 켜켜이 쌓인 세월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낡은 편지 뭉치, 종석이의 어릴 적 성적표와 상장들, 빛바랜 흑백 가족 사진들을 한참이나 들추고 나서야 마침내 서류함 가장 밑바닥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누렇게 변색된 종이. 바로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려받았던 강원도 산골짜기의 땅 문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라 형제들 모두 서로 가지라며 외면했던 쓸모없는 땅이었지요. 아버님은 그래도 내가 손재주가 좋으니 나중에 심심하면 오두막이라도 하나 지어라 하시며 제게 억지로 떠넘기다시피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 땅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내왔습니다. 물론 그 잘난 아들과 며느리는 그 땅의 존재 자체를 알 턱이 없었지요. 저는 땅 문서에 그려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희미했던 복수의 윤곽이 점차 선명하고 구체적인 설계도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쓸모없다고 버려두었던 이 땅 위에 내 평생의 기술과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 나의 집, 나의 성을 짓는 겁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번쩍이는 오피스텔 따위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나무의 숨결과 흙의 온기가 살아 숨 쉬는 진짜 집을 말이지요. 저는 땅 문서를 한 손에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망치를 든 채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로 바로 저는 강원도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입을 낡은 작업복과 속옷 몇 벌, 그리고 라면과 즉석밥 몇 봉지를 챙긴 것이 짐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챙겼지요. 바로 제 분신과도 같은 연장 가방이었습니다. 묵직한 연장 가방을 어깨에 매자 텅 비었던 마음에 단단한 무게 중심이 잡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내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품 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강원도 읍내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가 복잡한 서울의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자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도 잿빛에서 초록빛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제 마음도 덩달아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지긋지긋한 빌딩 숲과 숨막히는 아스팔트를 벗어나 흙냄새와 풀냄새가 나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주소를 찾아 읍내 버스터미널에서 다시 하루에 3번 다닌다는 낡은 마을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밭일을 나가는 동네 할머니들 몇 분이 전부였지요. 낯선 외지인인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창밖 풍경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참을 덜컹거리며 달리던 버스는 종점에서 저를 내려주었고 거기서부터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30분은 좋게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한 원시적인 숲이 울창했어요. 정말 이런 곳에 땅이 있기는 한 걸까 의심이 들 때쯤 작은 개울을 건너자 시야가 탁 트이며 나지막한 언덕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손길 없이 버려져 있던 땅은 거대한 잡초와 억센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흡사 밀림의 입구와도 같았지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은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년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땅의 전체적인 형세를 살피기 위해 가장지대가 높은 언덕 위로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숨을 헛들이켰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풍경이 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제 땅은 삼면이 나지막한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여 아늑하기 그지없는 분지를 이루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시야가 탁 트여 멀리 겹겹이 이어진 푸른 산 능선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은 또 어찌나 따사롭고 풍부한지.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잘 통하는 집을 짓기에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땅 천혜의 명당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지요. 남향으로 커다란 통창을 내어 사계절의 변화를 집 안의 병풍으로 삼고 서쪽으로는 작은 툇마루를 내어 해 진력 기면 그곳에 걸터앉아 타는 듯한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자. 집 뒤편의 숲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뒤뜰을 만들고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라도 하나 팔까. 앞마당에는 네모 반듯한 텃밭을 일구어 싱싱한 상추와 고추를 심어야지. 제 머릿속에서 집은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네모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일부가 되고 저 산의 능선을 담고 이 바람의 길을 열어주는 살아있는 집이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동이 트자마자 낫과 톱을 들고 땅의 잡초와 쓸데없는 나무를 베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해온 일이지만 70줄에 접어든 나이 탓인지 며칠 만에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왔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20살 청년 시절처럼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일하고 저녁에는 차가운 개울가에서 대충 몸을 씻고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을 이불 삼아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원시적인 생활. 육체적으로는 더없이 고되었지만 아들 집에 그 숨막히는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땀을 뻘뻘 흘리며 굵은 나무 밑동을 잘라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밀짚 모자를 쓴 땅딸막한 체구의 중년 남자가 저를 신기하다는 듯 보며 서 있더군요. 이 아랫마을 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르신 며칠 전부터 여기서 뭘 하시나 저 아래서 지켜봤는데 실례지만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혹시 약초라도 캐러 오셨소? 이장은 경계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도시에서 온 늙은이가 심심풀이로 소일거리나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 대답에 이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을요? 허허, 어르신. 농담도 잘하셔. 이게 장난이 아닌데. 요즘 세상에 다 업체 불러서 포클레인으로 땅 밀고 시멘트 부어서 뚝딱 짓지. 누가 이렇게 원시적으로 낯들고 일을 합니까? 그러다 몸 상해요. 저는 더 이상 말로 설명하는 대신 제가 며칠 밤을 새워 그린 설계도를 품에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연필로 정교하게 그려진 집의 입체적인 모습, 기둥과 석가래의 배치, 주춧돌의 위치와 창의 크기까지 세밀하게 계산된 도면이었지요.
이장은 반신반의하며 설계도를 받아들고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움과 감탄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산골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지만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린 정교한 설계도는 난생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이걸 어르신이 직접 다 그리셨다고요? 세상에. 평생을 해온 일입니다. 집 짓는 일이 제 업이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장은 설계도와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탄성을 터뜨리며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이거 제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요. 보통 어르신이 아니셨네. 이런 귀한 기술을 가진 분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시려 하다니 영광입니다. 이장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일하다가 사람 손 필요하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찾아오세요. 우리 동네 장정들 다른 건 몰라도 힘 하나는 끝내주니까. 제가 막걸리라도 한 사발 대접하겠습니다. 이장은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는 껄껄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낡아빠진 영감탱이 취급하던 그 차가운 세상에서 벗어나 나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이 따뜻한 세상에서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연장을 고쳐 잡았습니다. 내 망치 소리가 맑고 청명한 산골짜기에 희망의 메아리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컴컴한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였다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차갑고도 신선한 산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잠들어 있던 모든 세포를 깨우는 듯했지요. 밤새 제멋대로 웅크리고 자느라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산의 능선은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듯 장엄했고 하늘에는 아직 물러가지 못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집에서 맡았던 역한 술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 대신 흙과 젖은 나무와 이슬의 냄새가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실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에 불을 붙여 물을 끓이고 컵라면 하나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10만 원짜리 초밥보다 몇 배는 더 달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은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운 뒤 저는 어제 닦아두었던 연장들을 하나씩 챙겨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제 집의 첫 흔적을 새기는 날입니다. 바로 기초공사를 위한 땅 파기를 시작하는 날이었지요. 먼저 제가 밤새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그렸던 설계도에 따라 집이 앉을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나무 막대기와 긴 노끈을 이용해 집의 외곽선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 저는 줄의 수평을 맞추고 각을 재는 데에만 꼬박 한나절을 썼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보면 그저 노인네가 소일거리 삼아 줄넘기 줄이라도 쳐놓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집의 심장이 놓일 자리를 정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후에야 저는 비로소 삽을 들었습니다. 첫 삽을 흙에 박아 넣는 순간 묵직한 저항감이 팔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땅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했지요. 저는 이를 악물고 삽을 밟았습니다. 흙이 뒤집히며 그 속살을 드러냈고 그와 동시에 제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습니다. 한 삽, 두 삽. 단순한 반복 작업이었지만 저는 그 행위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 며느리에 대한 모멸감을 파내는 행위였습니다. 제 낡은 인생의 무덤을 파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제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팔과 다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지요. 70평생 이 꼴이 나도록 해온 일이었지만 세월의 무게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서 이장이 자전거를 타고 낑낑거리며 언덕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로 혼자 다 하시네. 그러다 큰일 나요. 이장은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제 손에서 삽을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시원한 막걸리 한 통과 그의 아내가 쌌다는 투박한 김치전이 들어 있었어요. 일단 좀 쉬면서 하세요. 사람이 밥심으로 살지 일 욕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 이리 와서 한 잔 받으시죠. 이장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저를 나무 그늘 아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그의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따라주는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켜니 타는 듯한 갈증이 가시며 온몸에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김치전은 또 어찌나 맛이 있던지. 저는 허겁지겁 김치전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허허, 시장이 반찬이구만요. 어르신, 제가 어제 댁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어르신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이건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 동네 장정 2명 보내드릴 테니 같이 하세요. 품삯은 나중에 집 다 짓고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장님.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건 제가 온전히 제 힘으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이장은 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이내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께는 이 일이 단순한 집 짓기가 아니시구만요. 좋습니다. 대신 제가 매일 와서 말동무라도 해드리고 이렇게 새참이라도 날라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마다하시진 않겠지요? 저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막걸리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장과 저는 그렇게 말없이 몇 잔의 술잔을 더 기울였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저 또한 제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땀과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묵직한 교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집을 짓는 일은 고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이장은 정말로 매일같이 찾아와 제 옆에서 일을 거들거나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은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 삼아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어떤 이는 제게 시원한 물을 건넸고 어떤 이는 자기 밭에서 갓 딴 옥수수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그들의 시선은 어느새 존경과 경외의 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응원 속에서 저는 잊고 있던 힘을 되찾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기초 터파기를 마치고 단단하게 자갈을 다진 뒤 거푸집을 세우고 시멘트를 부어 완벽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제 집은 그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단단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초 공사가 끝나자 저는 집의 뼈대가 될 나무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장의 도움으로 저는 수십 년간 좋은 나무가 나올 때마다 사서 모아 잘 말려두었다는 동네의 한 노인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그 노인의 창고에는 정말로 질 좋은 소나무와 잣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목재 하나하나를 직접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냄새를 맡아가며 집의 기둥과 석가래가 될 나무들을 골랐습니다. 나무의 값을 치르려 하자 노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진짜 기술자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소. 대신 나중에 집 다 지으면 나한테 막걸리 한 잔 사시오. 그 집 대청마루에 앉아서 말이오. 저는 코끝이 찡해오는 것을 느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나무를 얻은 제 손에는 다시 힘이 넘쳤습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고 자르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기둥을 세우는 날이 왔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육중한 기둥을 이장과 동네 장정 몇몇이 달려와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영차, 영차. 구령에 맞춰 기둥이 주춧돌 위에 바로 서는 순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의 벅찬 감동은 평생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정을 저는 이 이름 모를 산골 마을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 뼈대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자양분 삼아 하늘을 향해 꿋꿋하게 뻗어 올라갔습니다.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한 땀 한 땀 일궈나가고 있을 무렵 서울의 아들 내외에게는 제가 예언했던 재앙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쏟아지는 비에 며느리 이미리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오피스텔에 숨겨진 상처가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머물렀던 작은 방의 벽지가 조금 더 눅눅해지는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며 제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았지요. 이까지 습기쯤이야. 요즘 세상에 제습기 하나면 다 해결돼.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액자로 가려두었던 바로 그 부분의 벽지에서 검푸른 곰팡이가 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비싼 곰팡이 제거제를 사다 뿌렸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곰팡이는 더욱 기세 좋게 번져나갔고 급기야 벽지가 축축하게 젖어 흉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기야. 이거 정말 아버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불안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털어놓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아들 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그들은 그저 문제가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그들의 기대를 비웃으며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치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여자가 다짜고짜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찾아왔습니다. 이봐요, 윗집. 지금 당장 나와봐요. 문을 열자 잔뜩 화가 난 여자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집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이게 다 얼마짜리 실크 벽지고 저 샹들리에는 독일에서 직수입한 건 줄 알아? 아들 내외가 허둥지둥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그곳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천장 한가운데에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비싼 샹들리에는 빗물에 젖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제가 예견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벽 안쪽의 방수층이 완전히 파손되어 빗물이 그대로 아래층까지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날부터 아들 내외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결국 모든 수리비와 아래층의 피해 보상금을 아들 내외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래층 여자는 악착같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 증명을 보내왔고 그들이 내민 견적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래층의 수리비와 가구 교체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자신들의 집을 수리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벽을 뜯어내고 방수 공사를 다시 하고 곰팡이로 뒤덮인 벽지를 새로 바르는 공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느리가 자신의 안목을 과시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주식마저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연일 흘러나왔고 파랗게 변해버린 주식 계좌의 잔고는 며느리의 허영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때 아버님 말씀 듣고 사람 불러서 점검이라도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잖아.
뭐, 이제 와서 아버지 핑계야? 그때 당신은 뭐 했는데? 내 옆에서 같이 비웃었잖아. 그리고 당신이 주식 투자하자고 꼬드겼지. 내가 언제 하자고 했어? 한때는 서로를 자기라 부르며 애정을 과시하던 그들은 이제 돈 문제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번쩍이던 대리석 바닥 위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의 말들이 살얼음처럼 떠다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허영의 성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통장을 긁어 모으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최대로 끌었었지만 밀려드는 빚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절망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동아줄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들이 영감탱이라 부르며 내쫓았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며느리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너가 해. 난 못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떠넘기며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지요. 결국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아들 녀석이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붕에 올릴 석가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일에 정신이 팔려 한참이나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아차렸지요. 이장이 사다리 위로 올라와 제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낯선 번호가 아닌 아들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아, 아버지, 저 종석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다. 무슨 일이냐? 나 바쁘다. 그게 저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혹시.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 때문이라면 끊어라. 공사 중이라 바쁘다.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다리 아래에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이장을 향해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톱을 잡았습니다. 슥싹 슥싹. 나무를 자르는 소리가 다시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과거의 인연을 잘라내는 소리처럼 더없이 단호하고 후련하게 들렸습니다. 서울의 아들 집에서는 끊어진 전화기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긴 한숨 소리만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찌는 듯한 여름이 가고 산의 나무들이 서서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제 집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뼈대를 세우고 석가래를 얹고 그 위에 기와 대신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한 특수 지붕재를 얹어 단열과 방수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외벽은 이 지역에서 나는 황토와 볏짚을 섞어 전통 방식으로 두껍게 발랐지요. 흙벽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집안의 창과 문을 하나하나 제 손으로 직접 짰습니다. 나무의 결을 살려 만든 창살과 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센 비바람에 덮어놓은 비닐이 날아가기도 했고, 때로는 계산착오로 목재를 잘못 잘라 밤을 새워 다시 만들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이 일을 후회하거나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은 저를 살게 하는 이유 그 자체가 되어 주었지요. 땀을 흘리고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이 점차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젊은 시절 그 어느 때보다도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막 완성된 툇마루에 앉아 이장이 가져다준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저 아래 산길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두리번거리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행색을 보니 등산객은 아닌 듯 했습니다.
청년은 제 집 앞에 다다르자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한참 동안이나 집을 너클 잃고 바라보더군요. 저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이 집 어르신께서 직접 지으신 겁니까? 청년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상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건축과 자연을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집을 좀 촬영해도 될까요? 이런 집은 정말 처음 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사적인 공간을, 제 상처와 회한이 담긴 이 공간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순수한 경애와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청년은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집 안팎을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창살의 정교함에 감탄했고, 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끼워 맞춘 결구 방식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고, 저는 무심한 듯 툭툭 대답해 주었지만, 그 안에는 제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은 그저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자연과 함께 숨을 쉬어야 하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이 창을 크게 낸 것은 저 앞산의 사계절을 집 안으로 들이고 싶어서였고, 이 툇마루를 넓게 만든 것은 달 밝은 밤에 벅과 함께 막걸리 한 잔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싶어서였지요. 며칠 뒤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제게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르신 집이 텔레비전에 나왔다고요. 이장이 보여준 화면 속에는 며칠 전 찾아왔던 그 청년의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발견한 지브리 애니메이션 속 현실판 목조주택, 70대 장인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조회수는 이미 수백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 집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전문가적인 해설과 함께 제 집의 구석구석을 소개했고, 제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을 철학적인 문장으로 포장해 자막으로 넣었더군요. 영상의 댓글창에는 찬사와 경탄의 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이다. 돈으로만 짓는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감동.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어른의 모습 등등. 그 영상을 시작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건축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공중파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팀에서도 촬영을 오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관광단지 개발 계획에 제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과 함께 쓸모없던 이 땅의 가격이 수십 배나 폭등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산골의 건축가, 현대의 장인으로 불리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당연하게도 서울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회사 동료가 부장님, 이 영상에 나오는 분, 부장님 아버님이랑 너무 닮으셨는데요. 라며 보여준 영상을 통해 아들 종석이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행복하고 평온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댓글들, 그리고 뒤이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땅의 가치. 그 모든 것이 빚더미에 앉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는 거대한 충격이자 동시에 탐욕스러운 희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은 그날 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질투와 탐욕의 불길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다음 날 아들 내외는 이른 아침부터 차를 몰아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값비싼 외제차 안의 공기는 더없이 차갑고 살벌했지요. 한때는 사랑을 속삭이던 그 공간은 이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버지한테 그런 땅이 있는 줄 몰랐어?
어떻게 아들이 돼서 그것도 몰라. 며느리 이미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탐욕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진 분인 줄 알았어? 맨날 낡아 빠졌다고 무시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지금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니야. 아들 종석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려는 비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뭐, 내가 내쫓아?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 했어. 같이 나가라고 소리친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어쨌든 가서 무조건 빌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라도 아버지 마음을 돌려놔야 해. 알았어. 그 집이랑 땅, 원래는 다 우리 거였잖아. 당신이 장남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는 어느새 용서가 아니라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방문은 참회를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놓쳐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한 약탈의 원정길과도 같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제 집이 있는 산골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적도 드물었던 그곳에 제 집을 구경하러 온 외지인들의 차가 몇 대나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따라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제 집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을 햇살 아래 고고하게 서 있는 집. 그들은 잠시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곧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있는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장님과 이장님의 아내가 가져다 준 따끈한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제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된 노동의 흔적 대신 평온하고 깊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빚독촉에 시달려 쾌한 몰골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 따사로운 가을 햇살 속에서 신선처럼 앉아있는 제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그들을 발견하자 툇마루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이장님 내외는 낯선 그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제 차가운 시선을 받자 며느리는 마치 신호를 받은 배우처럼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갑자기 아이고 아버님 하고 울부짖으며 제 앞으로 달려와 털썩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마른 눈에서 억지로 눈물을 쥐어짜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력은 실로 대단해서 옆에서 지켜보던 이장님 아내가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군데 저러는겨 하며 당황할 정도였지요. 아들 종석도 뒤따라 제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흙바닥에 엎드려 울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쇼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며느리가 마침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집도 망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매일매일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네,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님 없이는 저희는 못 살아요. 그들의 구차하고 비굴한 애원은 가을 산의 맑은 공기를 더럽히며 제 귀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제 발치에 엎드려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 툇마루 앞 흙바닥에 꿇어앉아 울부짖는 아들 내외의 모습 위로 서쪽으로 기운 해가 길고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가을 산의 공기는 더없이 맑고 상쾌했지만 그들이 내뿜는 구차한 절망의 공기는 제 정성으로 일군 집 마당을 역겹게 더럽히고 있었지요. 저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 같은 격한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잘 아는 타인의 불행을 혹은 서투르기 짝이 없는 배우들의 심파극을 무감각하게 관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흙벽처럼 굳어 그 어떤 감정의 비바람도 더는 스며들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더욱 서럽게, 더욱 과장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목이 쉴 정도로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를 반복했지요.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진정한 참회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계산적인 절박함이 묻어 있어 더욱 듣기 거북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히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고 한심한지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이장님 아내가 제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들이 그 서울에서 온 아드님 내외분이신가 봐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싸늘하고 굳은 표정을 읽은 이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제게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조용히 아내의 팔을 이끌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이야기 나누셔야지요. 이장님은 오붓하게라는 말에 힘을 주며 제게 힘내라는 듯한 눈짓을 보내고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쯧쯧. 꼴 좀 보게 하고 작게 혀를 차는 이장님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이제 이 넓은 무대 위에는 오직 저와 제 발치에 엎드린 2명의 죄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도 한참 동안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 적막하고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천근 만근의 쇠뭉치처럼 느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모멸의 시간을 이제는 그들이 온전히 돌려받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옆에 놓여있던 식어버린 커피 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평온한 행위가 그들의 절박한 울부짖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제 침묵을 견디지 못한 아들 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훤칠하고 반듯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삶에 완전히 패배한 중년 남자의 초라한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깊고 차가운 우물처럼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말에 2 사람은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것처럼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앉을 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 발 아래 서 있는 죄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래, 너희가 힘들다는 건 알겠다. 얼굴을 보니 헬쑥한 것이 그간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구나. 서울의 그 번쩍이던 집은 어찌 되었느냐? 그 집에서 평생 호의호식하며 만대천자라도 누릴 것처럼 굴더니만. 제 비아냥거림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님께서 미리 일러주신 대로 집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수리비랑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이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그러나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던 게 아니지. 그건 그저 세상의 당연한 이치였을 뿐이다. 부실하게 지은 집은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고 허영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인생 또한 마찬가지지. 나는 그저 그 당연한 이치를 너희보다 조금 더 일찍 보았기에 미리 알려주었을 뿐이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그들의 비참한 행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값비싼 옷은 구겨지고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한껏 치장했을 얼굴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이 있다. 너희가 아까부터 나를 아버님이라 부르며 가족이니 용선이 하는 말을 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가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더냐? 너희가 말하는 용서는 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진정한 참회더냐 아니면 내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더냐? 내가 기억하기로 불과 몇 달 전 어느 차가운 새벽 나는 너희 가족에게서 길거리에 짐승처럼 내쫓겼다. 술에 취한 내 아내는 그날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와 싸구려 와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지. 그리고 나를 영감탱이라 불렀고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지라고 악을 썼다. 그리고 저는 시선을 아들에게로 옮겼습니다. 내 아들인 너는 그때 회색 잠옷 바지를 입고 내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더구나. 내 아내의 그 악스러운 등살에 눌려 이 아비가 한겨울 새벽에 내쫓기는 것을 그저 외면하고만 있었다. 내 말이 단 하나라도 틀리느냐?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기억을 후벼 파는 듯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저는 시선을 다시 며느리에게 고정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더구나, 며느라가. 이곳은 내 집이다. 저는 제 뒤에 서 있는 제 손으로 직접 기둥을 세우고 벽을 바른 단단하고 아름다운 집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그 낡아빠진 생각으로 내가 경멸하던 그 낡아빠진 내 손으로 벽돌 한 장, 나무 한 조각까지 내 피와 땀으로 지은 온전한 내 집이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의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내게는 아주 깊은 가르침이 되었다. 지금 내가 하는 짓이 바로 그것이 아니더냐? 남의 집에 와서 내 놈들의 그 망가진 인생에 참견하여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말해주마. 남의 집에 와서 너희 인생을 도와달라고 구걸하며 참견하지 말고 왔던 길로 썩 돌아가거라.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누가 내 아비더냐?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집을 택한 바로 그 순간 이미 내 아비인 나를 버렸다. 그러니 이제 와서 아버지 운운하며 내 동정심에 매달리지 마라. 역겹기만 하니. 그럼 저희는 이제 정말 어떻게 살라고. 며느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집과 이 땅의 가치를 탐내서 온 것이라면 그 헛되고 더러운 꿈도 지금 당장 버리는 것이 좋을 게다. 너희가 인터넷에서 보았겠지. 이 쓸모없던 땅의 가치가 얼마나 올랐는지. 하지만 그것은 이제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저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제 인생의 마지막 선언을, 제 새로운 삶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 집은 내 남은 삶을 보낼 나의 안식처이자 요새다. 그리고 이 땅은 내 아내,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작은 제단을 만들어
과거의 나처럼 기술은 있지만 돈이 없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가난한 젊은이들을 후원하는 데 쓸 생각이다. 내 할머니는 평생 남을 가르치는 것을 소원했다. 나는 이제라도 그 꿈을 이뤄줄 생각이다. 이 땅은 이제 너희의 탐욕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꿈을 키우는 밭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은 먼지 한 톨, 흙 한 줌도 남아있지 않다. 애초에 너희는 그것을 받을 자격조차 없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표정을 살필 필요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제 모든 말은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아들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낡은 몸을 이끌고 제가 만든 튼튼한 툇마루를 지나 제 손으로 직접 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묵직한 나무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바깥의 세상과 제 안의 세상이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와 절규는 이제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손길이 닿은 매끄러운 나무 기둥을 어루만지고 제가 낸 큼직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가장 전망이 좋은 큰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제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산 능선이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 발치 아래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로를 부추기며 비틀비틀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풍경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만든 부엌으로 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물을 마셨습니다. 물 한 잔이 이토록 달고 시원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까지 넘긴 뒤 저는 작은 탁자 위에 놓아둔 아내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보기에도 나 참 잘했지?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고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손으로 빚어낸 이 단단한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의 가장 편안한 의자에 앉아 말없이 저물어가는 장엄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저의 이 평화를 깨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